뺨을 때리는 소리가 휴게실 안을 총성처럼 울렸다. 참치김밥이 아니라 불고기김밥.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한유라의 손이 내 뺨에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순간 시야가 흐려지고 눈꺼풀 뒤로 별이 번쩍였다. 내가 정성껏 포장해둔 김밥은 우리 사이 카운터 위에 놓인 채 마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전자레인지 옆에서 대화를 나누던 다른 직원 2명이 손에 든 플라스틱 용기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뒤따른 정적 속에서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가전제품들마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불타는 듯한 뺨을 만졌다. 엎질러진 커피처럼 피부 위로 퍼지는 열기를 느끼며 그녀의 차가운 파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입에서 한 마디가 흘러나왔다. 조용했지만 종소리처럼 분명한 한마디. 이제 그만해요. 그녀는 내가 울거나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는지 내 차분한 어조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이내 그녀의 얼굴은 비싼 화장에도 불구하고 추하게 보일 정도로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씩씩거리며 김밥을 집어들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가 명품 구두를 신고 타일 바닥을 또각거리며 밖으로 나갈 때 나는 키친타월을 얼굴에 대고 내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점심 식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예상했을 법한 인사팀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의도적으로 절제된 걸음으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와 삐걱거리는 사무실 의자에 앉았다. 나는 피 속을 흐르는 아드레날린에도 불구하고 떨리지 않는 침착한 손가락으로 컴퓨터의 새 폴더를 열었다. 폴더 이름을 증거 기록이라고 붙이고 법원 속기사처럼 정확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현장에 있던 증인, 오고, 간 정확한 대화, 발생한 신체적 접촉. 뺨은 여전히 깊숙이 욱신거렸지만 내 정신은 한유라의 매일 같은 괴롭힘을 견뎌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곳에 온 6주 동안 나는 그녀의 학대를 참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님이고 내 직장은 눈에 띄지 않아야 유지된다고 스스로에게 항상 말해왔다. 하지만 그 뺨 한 대가 수동적인 인내의 잠에서 나를 깨웠다. 나는 파일을 비밀번호로 저장하고 컴퓨터 화면을 잠갔다. 내 주위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활기로 윙윙거렸다. 그 휴게실에서 모든 것이 방금 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 지역의 노동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한유라가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규칙을 배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커피를 손에 들고 마치 어서 사용하고 싶어 안달이 난 무기처럼 잔뜩 날이 선 태도로 지각했다. 주간 팀회의 중에 그녀는 과장된 한숨과 눈알 굴리기로 우리 팀장님 말씀을 3번이나 끊었고 내가 대한전자 건에 대한 주간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는 보란 듯이 하품 소리를 냈다. 내가 그녀의 계속된 간섭과 막판 변경 때문에 우리가 맞추기 힘들어하는 고객사 마감일을 언급하자 그녀는 실제로 소리 내어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일일이 불평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녀는 뱀을 연상시키는 그 차가운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우리 팀장인 김태준 팀장님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장님 딸에게 도전하는 것이 경력의 자살행위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불편한 침묵 속에 밖으로 나간 후 한유라는 포식자가 먹잇감을 가두듯 복사기 옆에서 나를 막아섰다. 어제 그 김밥 정말 역겨웠어.
그녀는 비싼 향수와 아기가 섞인 냄새가 날 정도로 가까이 서서 속삭였다. 다시는 내 주문 실수하지 마.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녀를 침착하게 쳐다보며 의도적으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내게서 두려움이 보이지 않자 혼란스러워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음성 메모 앱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번에는 유라 씨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려고요. 점심시간에 나는 일부러 지나가는 동료들이 대화를 엿들을 수 없는 구내식당 맨 구석자리를 골랐다. 나는 나보다 오래 이곳에서 일하며 한유라의 공포 정치를 처음부터 목격해온 재무팀의 최민준 대리와 마케팅팀의 강지수 씨와 함께 앉았다. 두 사람 모두 그녀의 행동이 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나를 침묵하게 했던 똑같은 두려움에 갇혀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다른 느낌이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지수 씨가 마치 한유라가 허공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듯이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어제는 신입 인턴이 다른 스테이플러를 썼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불쌍한 친구는 거의 울 뻔했어요. 민준 대리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에 담긴 샐러드를 뒤적였다. 저한테는 재무팀 전체 앞에서 제 월간 보고서가 한심하고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의 불만 없이 해오던 보고서인데 말이죠. 나는 날짜와 세부 사항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깊게 들었다. 이것들은 단발적인 사건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 한유라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침묵하며 자신을 결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이 보고 들은 것을 글로 써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들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지수 씨는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 대리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천천히 마치 구름을 뚫고 해가 떠오르듯 그들은 점점 커지는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관리팀의 박 과장님은 3명의 다른 사장을 거치고 수많은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를 겪으며 이곳에서 15년 동안 일해왔다. 그는 컴퓨터부터 상처받은 마음까지 고장난 모든 것을 고쳤고 모두의 이야기를 당사자들보다 더 잘 알았다. 나는 그가 작은 디테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꼼꼼함으로 복사용지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비품실에서 그를 찾았다. 과장님, 나는 복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중요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그는 재고 목록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은 수년간의 사내 정치를 헤쳐온 후의 신중함 속에서도 친절함이 어려 있었다. 그 아가씨가 또 자네를 괴롭히나? 그가 물었고 그의 어조에서 그가 이 대화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뺨을 맞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직장에서의 부당함을 너무 많이 본 남자의 소리였다. 그 아가씨는 첫날부터 문제였어. 아주. 지난주에는 스테이플러가 걸렸다고 벽에 던져버렸지. 청소 아주머니한테는 자기가 쏟지도 않은 커피 때문에 울게 만들었고 나는 의로운 분노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걸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 과장님은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살폈다. 아마도 자신의 직업 안정성과 양심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그는 공구함에 손을 뻗어 세월과 사용으로 누렇게 변한 작은 나선형 수첩을 꺼냈다. 나는 모든 걸 적어두지. 그는 조용한 확신에 찬 꾸준한 목소리로 간단히 말했다. 회장님 딸이건 아니건 이건 옳지 않아. 그는 한유라의 폭발에 대해 날짜가 적힌 나는 점심시간 내내 시내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가죽과 정의의 냄새가 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이지은 변호사는 철퇴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고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김밥 사건부터 커피 먹으잔 계속되는 언어폭력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사려 깊게 손가락을 모았다. 직장 내 폭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운 사건을 다뤄본 것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특히 사장님 따님을 상대로 확실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한 가지 사건 이상의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나는 점점 두꺼워지는 내 서류 폴더를 그녀의 마호가니 책상 위로 밀었다. 내 손은 예상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안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내 타이핑 보고서, 지수 씨와 민준 대리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몇 주간의 목격된 사건들을 기록한 과장님의 수첩 페이지가 들어있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고 가끔 빨간 펜으로 여백에 메모를 했다. 이건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칭찬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녀와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금박이 새겨진 명함을 건네고 가능성으로 묵직하게 느껴지는 법률 서류 뭉치를 주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걸 작성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장님. 딸과 맞서는 것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목요일 오후에는 우리 회사의 연간 20억 원 가치의 가장 큰 고객인 해성그룹의 월간 고객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한유라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입사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자청했다. 나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녀가 전날 밤 내가 준비를 도왔던 슬라이드를 더듬거리며 넘기고 고객사 담당자 이름을 잘못 발음하고 주요 통계를 뒤섞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성그룹의 박 이사님이 구체적인 일정 세부 사항과 예산 내역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한유라는 헤드라이트를 받은 사슴처럼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나를 무시하듯 가리켰다. 저기 있는 박 대리가 그 세부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누구도 속지 않을 가짜 상냥함으로 말했다. 고객은 혼란스럽고 약간 불쾌해 보였다. 나는 비서가 아니었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해당 거래처에서 2년간 직접 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실적을 가진 프로젝트 대리였다. 하지만 나는 전문가답게 일어서서 그들의 질문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여 재앙이 될 뻔한 상황을 수습했다. 회의가 끝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고객들이 떠난 후 한유라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어졌다. 다시는 나를 그런 식으로 망신 주지 마.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씩씩거렸다. 내 직함이 서류상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어. 넌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게 될 거라고. 나는 내 자리로 계속 걸어갔지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먹구름과 함께 찾아왔다. 한유라는 20분 늦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녀의 외모 모든 세부 사항에서 험난한 밤을 보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평소 완벽했던 화장은 눈 주위가 번져 있었고 명품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으며 분명히 고치려 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파티나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는지 술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자신의 비싼 핸드백을 책상 위에 너무 세게 내려놓아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릴 정도였고 그러고는 즉시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커피가 너무 차갑고 사무실이 너무 밝고
누군가 자기 스테이플러를 옮겼고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김 팀장님이 어제의 프레젠테이션 재앙에 대해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주려고 했을 때 고객사에서 우려 섞인 전화를 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폭탄이 터지듯 폭발했다. 고객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녀는 사무실 전체 층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아마 무능한 짐, 덩어리 대신에 더 나은 지원 인력이 있었다면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녀는 순수한 증오가 불타는 눈으로 방 건너편의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심장이 갈비뼈를 쿵쿵 두드리는 동안에도 침착해 보이려고 애쓰며 컴퓨터로 계속 일했다. 10시쯤 그녀는 적진으로 향하는 장군처럼 내 책상으로 행진해왔다. 대안전자 보고서 전부 다시 해야겠어. 그녀는 근처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선언했다. 네가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해.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그녀의 무지를 드러낼 질문을 던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나요? 그녀는 원래 개요나 고객 사양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고 얼굴은 여러 가지 붉은색으로 변했다. 귀가 닿는 범위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멈추고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매료된 시선으로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고쳐. 그녀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없자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모든 직업적 행동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그녀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내 책상에서 커피 머그 잔을 쓸어버렸다. 내가 집에서 가져온 언니가 선물해준 세라믹 머그잔이 총성과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짙은 액체가 엎질러진 피처럼 불규칙한 얼룩으로 카펫 위로 퍼져나갔다. 사무실 전체는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스무쌍의 눈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부서진 세라믹 조각들을 내려다본 다음 다시 한유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든 그녀가 이성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서 그 난장판을 치울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다. 대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부서진 머그잔과 퍼져나가는 얼룩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 찍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머그잔 값은 변상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즉시 인사팀의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한유라의 입이 충격으로 떡 벌어졌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그녀는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지며 더듬거렸다.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사장이야. 한유라는 마치 자신의 혈통이 폭행과 재물 손괴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서는 제게 일을 하라고 고용하셨지. 나는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들의 난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누구의 성씨가 어떻든 간에 개인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학대를 용납하라고 고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발사된 총의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 동료들은 이 전례 없는 대결의 한 음절 한 음절을 분명히 들으면서 일하는 척했다. 한유라의 얼굴은 여러 가지 붉은색을 거쳐 분노로 보라색이 되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성난 메트로놈처럼 바닥을 또각거리며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나는 동료들이 나무십 스치는 소리처럼 속삭이는 동안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세라믹 조각들을 주었다. 전쟁은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30분 안에 내 자리 전화기가 한동진 대표님 사무실로 오라는 소환으로 울렸다.
나는 내 증거 기록 폴더를 챙겨 한유라의 빈 책상 옆을 지나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동정에서부터 감탄, 두려움에 이르는 다양한 표정으로 나의 여정을 지켜보았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회장님 딸에게 맞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한 대표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대화가 오늘이 끝나기 전에 내가 여전히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켰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의 책상 옆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는 한유라가 보였다. 그것은 명백히 연습된 연기였다. 월요일에는 새로운 전개가 있었다. 한유라는 내가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비전문적으로 행동했다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서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아침 회의 중에 김 팀장님에게 그것을 건네며 모든 사람이 공식적인 회사 양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저는 단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가짜 상냥함으로 말했다. 김 팀장님은 그녀의 비난을 읽으며 불편해 보였다. 서식에 따르면 나는 불복종하고 무례했으며 팀의 화합을 방해했다. 나는 침착하게 듣고 나서 김 팀장님에게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이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미룰 수 있어서 분명히 안도하며 말했다. 점심시간 동안 나는 날짜, 시간, 증인 이름을 포함한 나만의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했다. 나는 부서진 머그잔 사진과 내가 만들었던 음성 녹음을 포함한 모든 증거 자료, 사본을 첨부했다. 그날 오후 김 팀장님에게 내 폴더를 건넸을 때 그것은 한유라의 단 한 장짜리 불만 제기서보다 3배는 더 두꺼웠다. 그의 눈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커졌다. 김 팀장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팀과 회의를 잡았다. 한유라는 마치 그곳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회의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그랬지만 말이다. 인사팀의 박 부장님은 파일 폴더를 열면서 긴장한 듯 보였다. 몇 가지 직장 내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외교적으로 시작했다. 한유라는 즉시 부하 직원에게 공격받고 폄하당했다고 느끼는 자신의 피해자 이야기에 악어의 눈물까지 더해 열변을 토했다. 그녀의 연기가 끝나자 박 부장님은 나에게로 돌아섰다.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나는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첫 페이지를 열었다. 사실 덧붙일 말이 꽤 많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나는 그들에게 내가 수집한 모든 기록된 사건, 모든 증인 진술,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설명했다. 한유라의 얼굴은 자신감 넘치던 모습에서 혼란스러워하더니 창백해졌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박 부장님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김 팀장님은 한유라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폴더를 닫았을 때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박 부장님은 긴장하며 헛기침을 했다.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그녀는 한유라와 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유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저를 질투해서 전부 꾸며낸 게 분명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나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언급하신 증인들은 박 부장님은 한유라의 폭발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공식적인 진술을 해줄 의향이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유라는 휙 돌아서서 나를 마주했다. 네가 날 망치려고 하는구나. 그녀는 비난했다. 이건 전부 거짓말과 조작이야. 나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해온 건 그게 전부입니다.
박 부장님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할 것이라며 회의를 마쳤다. 우리가 회의실을 나설 때 한유라는 내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다. 네가 무슨 짓을 시작했는지 넌 전혀 몰라. 그녀는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나는 내 피부를 파고드는 그녀의 손가락을 내려다본 다음 다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사실은 내가 말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박 부장님은 강지수 씨, 최민준 대리, 그리고 박 과장님을 개별 면담을 위해 불렀다. 사무실에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한유라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접수 담당자는 전화를 잘못 연결했다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나에게 말했다. IT 담당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즉시 고치지 못했을 때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도 나를 옆으로 불러 한유라의 쓰레기통에서 부서진 사무용품을 발견했다고 속삭였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며 점점 늘어나는 내 파일에 새로운 증인 진술을 추가했다. 한편 한유라는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내가 사람들을 자신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가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기를 요구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계속 일했다. 진실은 내가 퍼뜨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금요일이 되자 한유라는 절박해졌다. 그녀는 퇴근 후 주차장에서 나를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상기되어 있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본데. 그녀는 차들 사이로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씩씩거렸다. 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잊고 있어. 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널 해고할 거야. 나는 손에 열쇠를 쥔 채 내 자리를 지켰다. 아버님께서는 공정한 분처럼 보이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한유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실? 진실은 네가 너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녀는 내 가슴을 향해 손가락을 찔렀지만 나는 그녀가 닿기 전에 뒤로 물러섰다. 진짜 진실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물었다. 당신은 두려운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당신의 성씨가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말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월요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한 대표님이 십시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사무실 전체가 추측으로 웅성거리며 본회의실에 모였다. 한유라는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등은 뻣뻣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한 대표님은 테이블 상석에 섰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더 진지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제게 알려진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이 회사는 존중, 전문성, 그리고 공정함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가 항상 그 가치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직장 내 행동 및 갈등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한유라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추가적으로 한 대표님은 계속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직원은 관련자가 누구든 간에 그들의 우려사항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조사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그의 눈이 방 건너편에서 잠시 나와 마주쳤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조사는 다음 수요일에 마무리되었다. 박 부장님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상황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여러 증인을 면담하고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박 부장님은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를 꺼냈다. 한유라 씨는 추가 징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분노 조절 및 전문적 행동 교육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나를 덮쳤고 곧바로 놀라움이 뒤따랐다. 나는 저항, 은폐, 심지어 보복까지 예상했었다. 한 대표님께서는 서연 씨와 다른 피해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 부장님은 계속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른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인사 파일에 들어갈 공식적인 사과 편지이며 당신이 이 상황을 모범적인 전문성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함께 첨부될 것입니다. 한유라의 정직 처분 소식은 사무실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도했으며 몇몇은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책상으로 왔다.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누군가 정말로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민준 대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박 과장님에게서 왔다. 그는 작은 화분을 들고 내 자리로 나타났다. 자네 책상에 두게.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네가 한 일은 배짱이 있어야 하는 일이야. 회장님 딸에게 맞설 사람은 많지 않지. 나는 그 소박한 몸짓에 감동했다. 화분은 작고 푸르렀으며 작은 흰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게 무슨 종류예요? 내가 물었다. 박 과장님은 미소 지었다. 용기, 용희라는 식물이야. 딱 맞는 것 같아서 조사 결과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동료들이 지지를 표하기 위해 들렀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선 것이었다. 한유라는 2주 동안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명품 옷과 거만한 태도는 사라졌다. 그녀는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직원 회의 중에 그녀는 짧고 명백히 연습한 듯한 사과를 했다. 제가 혹시라도 비전문적으로 대했던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렸다. 저는 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팀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망설이며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의 차분한 어조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미안하다는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조작이나 가식의 기미를 찾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본 것은 대신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어쩌면 조금은 부서진 듯한 사람이었다. 저는 제게 맞서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한유라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 평생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하거나 저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어요. 그날 휴게실에서 서연 씨가 그만해요 라고 했을 때 마치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다. 분노 조절 수업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제가 불안해서 위협을 사용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눈 가장 솔직한 대화였을 것이다.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 당신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선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비록 그 당시에는 제가 당신을 미워했더라도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언젠가 최소한 당신의 직업적인 존중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회의실을 떠났고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다. 다음 몇 주 동안 한유라는 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제 시간에 출근했고 말썽 없이 업무를 완수했으며 모든 사람을 기본적인 예의로 대했다. 그녀가 단지 위세를 부리는 대신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했다. 그녀는 심지어 금요일마다 팀 전체를 위해 커피를 사오기 시작했다. 좋은 커피였다. 휴게실의 값싼 커피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 대형 고객 프레젠테이션 때 찾아왔다. 발표를 자청하는 대신 한유라는 김 팀장님에게 자료조사와 준비를 도와도 되는지 물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고객 대면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중심 무대를 요구하던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자기 인식의 고백이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 동안 그녀는 뒤에 앉아 메모를 했고 직접 질문을 받았을 때만 말했다. 고객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후에 한유라는 팀리더에게 다가갔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사 3개월 후 한 대표님이 다시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제가 서연 씨에게 큰 사과를 빚졌 리더로서 실패했습니다. 제 딸을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가리켰고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승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팀장 직책으로 연봉 20% 인상과 직속 부하 직원이 생길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표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단지 한유라 씨와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 대표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서연 씨가 한유라와 있었던 일을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 성실함,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제가 관리직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제안서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되 수락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말 동안 그 제안을 고려했다. 승진은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의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더 많은 기회이기도 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결정을 내리고 한 대표님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직책을 수락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보고 절차와 정기적인 교육이 포함된 공식적인 직장 내 존중 정책을 시행하고 싶습니다. 한 대표님은 미소 지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인사팀의 박 부장님이 외부 컨설턴트와 함께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는 일어서서 나와 악수했다. 관리직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내 승진. 소식은 사무실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지수 씨는 나를 껴안았고 민준 대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으며 박 과장님은 방 건너편에서 그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한유라도 내 책상에 들렀다. 축하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럴 자격? 있어요.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우리 둘 다 그 휴게실에서의 그날로부터 먼 길을 왔다. 6개월 후 나는 팀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있었다. 직장 문화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안전하게 느꼈고 갈등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었으며 생산성은 실제로 증가했다.
한유라는 말썽 없이 기여하는 믿음직한 팀원이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새로운 인턴을 멘토링하며 내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인내심으로 일의 요령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월간 팀회의 중 하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까다로운 고객 상황에 대해 논의할 때 한유라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작년에 제가 비슷한 실수를 했었어요. 그녀는 그룹에게 인정했다.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제스, 내나는 다는 결코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은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배운 교훈을 설명하는 동안 존중하며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녀를 옆으로 불렀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예전에 짓던 가짜 미소가 아니었다. 최고에게서 배웠는걸요. 그녀가 대답했다. 휴게실에서의 금권서 상화 평가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유라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승진이나 두 번째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날 서연 씨가 그만해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단지 저에게 맞선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경계와 자존감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우리 둘 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다. 변화라는 힘든 일은 당신이 한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단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한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서 제 행동을 받아들였을까 하고요. 저는 화내고 특권의식에 차서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녀는 떠나려고 일어섰다가 다시 돌아섰다. 우리가 결코 친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동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린 이미 좋은 동료예요. 그녀가 내 사무실을 떠날 때 나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 속에 상기시켜주는 물건으로 남아있는 그 깨진 커피 머그 잔을 생각했다. 때로는 한마디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